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라는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도네시아의 고속철도 후시. 개통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아세안의 상징적 인프라이자 국가 성장의 아이콘이라며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시속 350km로 거침없이 달리는 열차는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급행열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개통식의 샴페인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금 개통 1년 만에 마주한 이면에는 처참한 성적표가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 후시 고속철도가 직면한 현실은 성장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막대한 운영 적자와 폭증한 부채, 그리고 장밋빛 전망을 한참 밑도는 부진한 이용률까지.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시행착오나 일시적인 부진이 아닙니다. 국제 경제 전문가들과 현지 여론은 인도네시아가 중국이 정교하게 설계한 이른바 구조적 함정에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혁신적인 인프라를 가졌지만 속으로는 국가 재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도네시아가 그토록 갈망했던 고속철도를 손에 넣고도 왜 실패의 늪에 깊숙이 빠지게 되었는지 그 치밀하고도 잔혹한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이야기의 시작은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이고도 악명 높은 교통체증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심장부인 수도 자카르타와 교육 문화의 중심지인 제3의 도시 반둥을 잇는 약 142km 구간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매일 수백만 대의 차량이 엉겨붙어 철도와 도로 모두 만성적인 포화 상태에 빠진 이른바 교통지옥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물류 비용 상승과 경제적 손실은 매년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조코 위도도 정부는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인프라가 곧 성장이라는 강력한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단순히 길을 닦는 수준을 넘어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상징적 프로젝트가 필요했고 그 답은 바로 고속철도였습니다. 당시 이 거대 프로젝트의 수주를 놓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과 압도적인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이 한치의 양보 없는 격돌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오랜 신칸센 운영 노하우와 철저한 안전성을 바탕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신중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마치 마법과도 같은 파격적인 세 가지 조건을 던졌습니다. 첫째, 인도네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 전혀 필요 없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거대 인프라를 가질 수 있다는 유혹은 재정 압박을 받던 조코이 정부에게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둘째,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현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이었습니다. 이는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에게는 최고의 훈장이 될 터였습니다. 셋째, 전체 사업비의 75%를 중국 국유은행의 차관으로 모든 해결해주겠다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었습니다. 조코이 정부에게 이는 국민의 세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남의 돈으로 빨리 완공하고 그 화려한 성과는 오롯이 정부가 가져가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이자 신의 한 수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제안의 이면에는 치명적인 독이 든 사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저금리 지원에 탈을 썼을 뿐 그 실상은 수익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을 무조건 상환해야 하는 가혹한 상업성 대출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독소 조항이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비용이 초과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추가 차관, 즉 인도네시아의 빚으로 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조건 재협상의 주도권은 항상 돈을 빌려준 중국이 쥐고 있었고 환율 리스크 또한 전부 인도네시아가 짊어지는 일방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교묘히 밀어두었을 뿐이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켜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거대 경제 패권 전략인 1대1료를 통해 전 세계 신흥국들을 사냥하는 전형적인 포석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국유기업 주도의 컨소시엄이 구성되면서 거대한 철길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통의 기쁨도 잠시, 인도네시아는 이것이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옥죄는 차입 기반의 A존 구조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철도를 짓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기대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핵심 기술은 물론이고 중장비, 심지어 단순 노무 인력을 포함한 핵심 시공 인력까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 물자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들이 기술을 전수받거나 지역 경제에 고용 창출 효과가 흘러 들어가야 할 통로는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기 땅을 내주고 빚까지 졌지만 정작 현지 산업에 남은 낙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곧바로 처참한 수치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계획 당시 중국이 자신 있게 제시했던 사업비는 약 50억에서 5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끊임없이 지연되었고 토지 보상 문제와 비용 상승이 겹치며 최종 사업비는 약 73억 달러까지 폭증했습니다.
약 2조 원이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떠안은 누적 부채 규모는 무려 116조 루피아, 약 11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거대한 빚의 75%가 중국 국영은행인 중국개발은행에서 빌려온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인도네시아 철도는 달리면 달릴수록 중국 은행에 이자를 갖다 바치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운영 현실은 더욱 비참합니다. 당초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장담했던 하루 이용객은 최소 5만 명에서 최대 7만 6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평일 기준 이용객은 약 18,0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말에 반짝 수요가 몰려도 2만 명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상치의 3분의 1도 안 되는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갈 돈은 태산입니다. 고속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 인건비, 유지 보수비 등 고정 운영비가 수익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철도 운영사인 KAI는 2024년에만 약 2.24조 루피아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도 이미 1.25조 루피아의 손실이 보고되며 적자의 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공신력 있는 경제 분석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같은 처참한 수익 구조로는 원금을 갚고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무려 139년이 걸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이 철도의 빚을 갚기 위해 혈세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속철도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미래로 견인할 성장 엔진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자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속 350km의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고속철도, 겉보기엔 완벽한 이 철도를 왜 정작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화려한 광고 속에는 없었던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있습니다. 첫째는 서민들의 지갑을 고려하지 않은 가격 문제입니다. 후시 고속철도의 요금은 일반 서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중산층에게도 매일 이용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기존의 일반 열차나 시외버스, 심지어 저가 항공기와 비교해도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 하루치 생활비를 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결함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악의 접근성입니다. 후시 고속철도의 주요 역들은 자카르타나 반둥의 번화한 도심이 아니라 도심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황량한 외곽 지역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역까지 가기 위해 막히는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택시비를 합치면 고속철도가 시속 350km로 달려서 단축한 3-40분의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기존 열차를 타고 도심에서 내리는 게 훨씬 빠르고 싸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설계가 나온 것일까요? 이는 이용자의 편의성보다 중국의 토지 및 부동산 개발 논리를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식 인프라 수출 모델은 철도 운영 수익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철도 노선을 따라 역 주변의 거대한 토지를 선점하고 이를 부동산으로 개발해 장기적으로 토지 가치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 부실을 빌미로 운영권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것이 바로 1대1로 프로젝트가 전 세계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중국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자국 건설사의 일감을 확보하고 빌려준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하며 마지막엔 주요 요충지의 토지와 운영권까지 손에 넣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영기업은 매일같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 적자를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철도 건설 과정에서 이미 막대한 이득을 챙겼고 이제는 장기적인 지분과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고속철도는 기술적으로는 시속 350km로 앞서 나갔을지 몰라도 국민의 생활 패턴과 실제 수요를 분석하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한 정치적 허영의 산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빠져나오기 힘든 거대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자니 국제적인 신뢰도와 대외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고 계속 유지하자니 국가 재정적 부담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역세권 개발에 속도를 내며 추가 노선 연장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요 부족과 거대한 부채 구조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중국의 인프라 모델에 너무나 쉽게 의존했다는 뼈아픈 반성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후시 고속철도의 실패는 기술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국가의 100년대계인 인프라 사업에서 전략이 부재했고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 함정을 걸러내지 못한 전략의 실패입니다. 인프라는 결코 중립적인 기술의 집약체가 아닙니다. 누가 자본을 대고 누가 설계의 밑그림을 그렸느냐가 그 국가의 미래와 주권을 좌우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세상에 공짜 인프라는 없으며 당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선택한 빠른 성장의 대가는 다음 세대에게 매우 길고 고통스러운 빚으로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수많은 신흥국이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선택지에서 인도네시아의 이 뼈아픈 실패 사례는 무엇이 국가를 위한 진정한 성장이고 올바른 선택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무거운 질문으로 남을 것입니다.